17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7급. 디브레인 물어봤네요. 중앙에 이제 재정 회계 시스템이죠. 이게 상도 받았나 보더라고요. 이게 몇 년도 받았나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2번이 틀렸는데 얘는 말 그대로 성과 관리, 성과 평가를 위해 들어온 거예요. 성과 관리. 연도도 다르고 반면에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은 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재정 계획이 먼저 있어야 돼요. 5년짜리 국가 재정 계획이 만들어져야지 올해 가용 재원이 얼마 나온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야지 기재부가 요구하기 전에 총액을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완료됨에 따라 한마디로 발생주의 복식국이라는 이런 게 가능하게 되었던 거고, 반면에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어디 관련돼 있다는 거야?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관련돼 있다는 거야. 걔가 가능해야지 총액이 미리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개념은 또 나왔죠. 편성부터 결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보겠다.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이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재무개혁은 미국 개혁이 많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 들어온 게 되게 많아요. 예외적으로 고위공무원단 인사개혁이지만 노무현 때 들어왔죠. 이런 것들 반면에 인사나 조직개혁은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온 게 많아. 성과급이라든지 책임운영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이었고요. 12번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옳은 거 찾는 거네요. 고위공무원단은 3급 이상 공무원들이죠. 여긴 일반직도 있고 일부 외무공무원 특정직도 있고요. 별정직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직뿐만 아니라 외무공무원도 포함되고 있다 표현한 거니까 틀린 건 아니겠죠. 또 얘도 직업 공무원이야. 기존의 징계라든지 직권면직 규정 그대로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서 하나 더 들어온 게 부적격 결정이에요. 이 부적격 결정 받아버리면은 직권 면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된 거야. 다시 할게. 기존의 징계나 직권 면직은 그대로 있어요. 그다 부적격 심사가 들어왔어. 물론 일반직만 들어가지만 근평이 2년간 꼴등이라든지 1년간 무보직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부적격 심사가 들어가거든요. 그 결과 부적격 결정 받아버리면 직권 면직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 면직 규정이 하나 더 들어왔죠.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되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왔을 텐데 이때는 우리는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가 들어온 거잖아. 이러니까 3급, 2급, 1급을 없애버리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등급제로 갈랐어요. 세밀하게 갈라지는 게 직위분류제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다시 가나 등급으로 갈라버려. 그러면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줄어버렸죠. 그럼 원상태로 계급제로 환원하게 돼버렸지. 왜? 계급제가 더 계급이 등급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시작할 때는 5등급제였지만 명박이 형 때 2등급제로 줄였다는 것은 다시 계급제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얘기였고요. 4번은 정확히 꼼꼼하긴 않습니다. 전체 고위공무원단의 20%가 개방형이고 경력직으로 보호하는 20%가 아예 바뀌어지고 오름을 찾는 거네. 다시 이건 틀렸고 이거는 뭐였어? 원래 5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바뀐 거고요. 근데 이건 뭐가 틀렸냐면은 개방형 직위가 20%야. 개방형 직위가. 그다음에 경력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모직위가 30%예요. 경력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자율직위가 나머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틀린 건데 퍼센트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모든 공모직위가 아니라 경력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모직위의 30%,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 총수의 20%가 개방형직이에요. 퍼센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건 확실해 이거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맞습니다. 별정직도 들어갑니다 이거. 자, 성과평가 제도네요. 우리는 이상하게 딴 건 다 5급과 6급인데 얘만 4급과 5급이에요. 그래서 4급 이상이 성과계약평가, 5급 이하가 근무성적평가예요. 됐지? 틀렸죠? 5급 이상이 아니라 4급 이상이 성과계약평가하고 5급 이하가 근무성적평가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5급일 때도 성과계약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틀렸고요. 성과 계약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 정기와 수시가 있는 게 근평이고요. 근무 성적 평가하고 성과 계약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틀렸죠?
단면평가는 보다시피 상관, 부하, 동료, 고객까지 다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 투표화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는 실시해도 되고 실시하지 않아도 돼요. 또 결과를 공개해도 되고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죠? 인사행정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반드시 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나머지 근평은 반드시 해야 돼. 근평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다면평가는 선택사항이라는 거야. 역량평가는 네가 앞으로 담당하는 일을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 다 들어와 있지만 5급 신규자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일단 우리나라는 과장급 직위하고 고위공무원단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언제? 진입할 때. 그치? 과장으로 진입할 때, 그 다음에, 내가 고위공무원단은 진입할 때, 그리고 모든 공무원도 승진할 때 하는 거지, 신규 공무원, 여러분 신규 칠 때 혹시 역량평가하고 들어가시나요? 물론 면접 시험에 역량평가 제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량평가 그 제도가 신규한테 들어갈 때 네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있지만 신규 임용자라기보다는 기존 공무원들을 위로 올릴 때 앞으로 담당할 일을 네가 얼마나 잘할 것인가 미리 검증한 제도지 뽑을 때 이런 걸 도입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과장급과 과장급으로 승진할 때와 고위공무원단 승진할 때는 필수로 해야 되고요. 나머지 공무원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5급 이상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거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옳은 것은 지금 3번이 옳습니다. 14번입니다. 소청심사제도 한마디로 여러분의 신분상 불이익을 해결해주는 특별행정심판이야. 이걸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더 고충심사는 구속력이 없지만 소청심사는 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임, 신분상 불이익, 면직 다 대상됩니다. 취직과 전보도 대상이 돼요.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근평 안 돼요. 경력 평가 안 돼요. 객관적이니까. 이 두 가지 합쳐지는 게 승진이야. 승진 심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변상 판정 안 돼요. 이건 사실행위예요. 당연퇴직도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소청심사가 안 되고 법령이라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소청심사 대상이 안 됩니다. 중앙에는 행안부에 있습니다. 인역처에 있어요. 인역처에 있고 지방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있습니다. 3번은 기초가 아니라 광역별로 있어요. 위원장은 보다시피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위촉위원은 밖에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 아니고 이 사람 중에 호선을 한대요. 그래서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것까지. 역시 7급에서는 법령 지문에서 어렵게 낼 수 있을 겁니다. 낼 건 학자, 연역, 법령이야 이거. 아니 문제 가리거나 새로운 게 나온다 문제 가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렵게 낼 때 이렇게 법령으로 많이 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존 이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가려서 낸다든지 뭐 하나 두 개수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완전 신규 이론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답은 4번이 옳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법 들어왔어요. 공무원 노조의 교섭 대상은 온리 뭐다? 근무 조건과 관련된 건데 그 근무 조건이 보수와 복무 규정이에요. 보수와 복무. 반면에 조직의 운영 관리 사항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 결정 사항도 교섭 대상이 안 돼요. 근로 조건과 무관한 건 교섭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관에 무슨 과 둘지, 정원 몇 명 할지를 교섭할 수는 없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채용 기준도 교섭 대상이 안 돼요. 근데 보수에 관한 사항이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돼요. 근데 사실 보수와 복무에 관한 규정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예산에 다 규정되거든요. 그럼 교섭은 돼도 효력은 없어요. 효력은 없지만 다음번에 반영하게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보수나 복무 관한 규정이에요. 근로조건, 보수와 복무 규정이에요. 예산 기금 편성 집행은 여러분의 근로조건과 무관하고요. 정책 결정 사항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보수와 복무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였죠. 공식화되었다는 것은 전부 다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은 없어요. 1번 틀렸습니다.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한 사람이 많은 부하 통제하니까 계층이 많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저층 구조가, 통솔 범위가 좁아지면 고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고객에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지? 그 실무자가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가 돼야 돼. 물론 위기에 신속한 반응, 위기에 대한 반응이란 집권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고객에 대한 바로바로 서비스는 결제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집권화보다는 실무자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분권화가 나을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복잡성이 정답이네요. 복잡성 분화 정도야. 계층적으로 수평적으로 부서가 얼마나 갈라져 있나, 계층이 얼마 갈라져 있는가, 장소적으로 분산돼 있는가, 분화 정도다. 답은 4번인데 개념 물어봤죠. 역시 쉬운 문제였고요. 메슬로 논점 좋죠. 5단계 이론 생한사 존자야. 1번 틀렸죠. 생리가 제일 먼저고 안전이고 관계사회 존경 자기 실현이야. 그래서 안전이 아니라 생리가 제일 낫고요.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회 욕구는 엘더퍼의 관계 욕구네요. 존재는 제일 꼭대기. 존재는 첫 번째 욕구인 존재 단계가 아니고 다시 안전 욕구와 사회 욕구 물론 물질 안전은 제일 밑에 거지만 그렇지 사회 욕구는 관계 욕구입니다.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메슬로우는 100% 충족 안 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족되면 위로 올라갈 건데 밑에 욕구일수록 충족하기가 쉬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충족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완전히 충족되어지만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정답이죠. 일부만 충족되어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반면에 4번은 아니야. 사회 욕구는 관계 욕구야. 타인들이 느끼는 욕구, 타인들이 나한테 주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내가 뭘 행함으로써 느끼는 자신감이나 성취감은 이거는 뭐야? 존경의 욕구야. 내가 뭘 행했잖아. 행했고 그로 인해서 얻는 자신감, 성취감들은 뭐다? 이건 존경의 욕구고 반면에 내가 뭘 하고 싶다. 난 저걸 성취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자기 실현 욕구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존경의 욕구라면 그게 아니라 나는 저 일을 그 자체를 하고 싶어. 그지?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는 거야? 자기 실현의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존경 욕구와 자기 실현의 욕구가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승진했을 때 오는 그 결과의 만족감, 승진했을 때 오는 이런 것들은 되게 존경의 욕구인데 그게 아니라 높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자체. 이게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어제 사회 욕구는 아닙니다. 가장 옳은 것은 2번이 맞습니다. 18번입니다. SWOT 분석, SWOT 분석. 나는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환경은 기회가 있고 위협이 있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 전략을 만듭니다. 장점인데 기회다 공격, 약점인데 위험하다 방어, 장점인데 위험하다 다각화, 약점인데 기회가 왔다 방향 전환이죠. 그래서 보다시피 내부 특성인 장점과 약점, 외부 특성인 기회와 위협에 따라서 네 가지 맞춤 대응 전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내부는 장점과 약점으로 맞는 말이고요. 다양화 전략은 뭐였죠? 나는 장점이 존재하는데 환경이 위험해요. 조직에 강점이 있지만 환경은 위험하는 거야, 지금. 이러니까 여러 개를 해놔야 되겠지. 맞죠? 조직의 강점 활용해서 위협을 회피한다, 최소화한다, 맞는 말이지. 반면에 약점인데 기회네요. 약점인데 기회가 방어 전략인가? 아니야. 약점인데 위협할 때가 방어 전략이야. 틀렸습니다. 축소 폐지는 약점인데 위험할 때 방어 전략이 돼야 돼요. 틀렸지, 이거는. 답이 4번이 맞았네요. 자, 또 나왔죠. 이상하게 국가직은 이게 정보통신에 대해서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스마트 워크 센터라는 것은 보다시피 내가 그 직장에 가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일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재택근무도 있지만 이게 스마트 워크 센터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옛날 세워봤을 때가 17개인가 있었거든요. 지금 더 늘었겠죠. 서울 청사에도 이런 스마트 워크 센터가 있나 봐요. 민원 24시간 열려 있죠.
완스탑 난스탑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가 있죠. 국민의 불편이나 고충을 제공하는 국민신문고 제도가 올해도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4번도 나왔죠. 올해 또 나왔지. 그래 조달은 나라장터라고 그래요. 나라장터가 조달이고 G2B 개념이고 온나라 시스템은 여러분 업무 처리 시스템이야. G2G야. 여러분 들어가시면은 내부적으로 아이디 받고 전산망이 연결돼 있고 그 안에서 결제받고 보고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업무 처리 시스템은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발주 정보 조달은 이건 나라장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자꾸 물어보니까 올해도 물어봤어 이거. 올해는 나라장터가 답이었죠. 지금은 온나라 시스템이 답이었지만 이런 용어들. 자, 마지막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교부세와 비교되고요. 보조금 안에 또 세 가지가 또 있죠. 자, 반면에 내국세 일정 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는 건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입니다. 틀렸죠? 보조율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차등 보조가 가능해요. 보조율은 지역별로 달라요. 무조건 50%를 지방이 내는 게 아니야. 5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로 단정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런 보조 사업은요 반드시 특정 업무를 해야 되고 지방비 부담이 있고 그 특정 업무를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중앙정부의 감독이 교부세에 비해서 강합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방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역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고 지역 재정이 많은 사람은 많은 동네는 많은 비율을 내고 많이 받아올 수 있겠지만 지역 재정이 안 좋은 동네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맞죠. 중앙 감독이 강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조금만큼은 각각의 중앙행정기관, 중앙관서가 줄 건데 이 중앙관서의 예산은 기재부가 하잖아요. 행안부가 아니라 이 보조금만큼은 기재부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돼요. 다시 할게. 중앙의 예산을 요구하는 기관은 각 중앙관서가 기재부한테 요구하잖아. 그러면 이 각각의 부서가 지방에 보조금 줄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것도 그 각 중앙관서가 누구한테 기재부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지. 물론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는 거라면 행정부 안전부와 협의해야 돼요. 협의해야 되겠지만 예산 요구는 행안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한테 합니다. 왜? 중앙기관의 예산은 기재부가 담당이니까요. 그래서 행안부가 틀렸습니다. 내가 지방정 할 때 전부 다 행안부다. 근데 보조금만큼은 기재부라고 그랬죠. 요거 좀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부담금도 기재부예요. 부담금도. 자, 여기까지 하게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있는 그 부담금 말하는 거야, 지금. 국고보조금의 부담금도 당연하겠지만은, 어쨌든, 다 행안부인데, 지방교부세도 행안부인데, 국고보조금만큼은 중앙행정기관이 중앙관서가 예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중앙관서 예산은 기재부 담당이기 때문에 기재부한테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지. 여기까지가 이제 7년도, 17년도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그래도 좀 어렵게 나왔다고 했지만 단편적인 게 많고요. 시간이 모자르진 않았을 거고 그냥 지엽적인 암기사항이 있었던 거지 문제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널 헷갈리게 했다든지 네가 응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옛날 스타일이야 그냥. 근데 올해부터 작년부터는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사례 문제, 응용 문제를 냈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도 연습해야 될 거고요. 이제 개수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점점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16년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